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별밤 라디오의 지유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일수록 상대를 무시하고 현명한 사람일수록 상대를 존중한다라는 말 들어보셨을까요? 우리가 식당이나 병원에 방문했을 때 무례한 종업원이나 직원 때문에 기분이 상했던 경험, 여러분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무시를 당했거나 존중받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곳에 대해서는 좋은 기억이 남지가 않게 되는데요.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아무리 능력이 좋고 일을 잘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깔보고 무시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과는 함께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이렇게 우리가 일상 속에서 작은 친절을 베풀고 타인을 존중하면서 예의 있게 대하는 것만으로도 결국 모든 관계와 또 일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오늘은 연인 관계나 부부 관계, 가족 관계, 친구 관계, 더 나아가서 직장 생활과 사업, 리더십의 영역까지 모든 것에 적용할 수 있는 하나의 강력한 무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데보라 누빌 작가님의 존중받는다고 느낄 때 마음이 열린다 라는 책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언젠가부터 우리 사회에서는 무례함이 마치 쿨함으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존중과 배려가 몸에 배어있는 사람은 오히려 얕보이는 사람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존중은 절대로 캐캐 묵은 미덕이 아니라고 저자는 책에서 강조합니다. 존중이란 사람의 마음을 얻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며 동시에 성공의 강력한 무기로 작동한다는 건데요.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모든 인간관계는 존중이라는 토대 위에서 지어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업이나 삶에서 타인의 마음을 얻고 나아가 성공하고 싶다면 다른 사람을 먼저 존중하는 사람이 되라고 오늘의 책은 강조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오디오북에서는 책 내용 중에서 4가지의 에피소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볼 건데요. 직장 생활과 부부 생활, 리더십 등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가 이 존중의 미덕을 일상 속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달라지게 만드는 효과는 어떠할지 오늘 이야기에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오늘의 책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의 쓸모를 남들이 결정하게 두지 마라. 자기 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평가에 크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뉴욕 대학의 데이비드 드 크리머 교수와 톰 타일러 교수는 일련의 실험을 통해서 존중이야말로 사람의 조직 내 입지를 말해주는 중요한 정보라는 사실을 확인했는데요. 존중을 받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면 그 사람이 집단에 제대로 소속이 되었는지, 다른 이에게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주는지, 조직 내에서의 서열은 어느 정도인지 등을 추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교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실험을 했습니다. 먼저 학생들에게 그룹을 선택해서 들어가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무인도에 떨어졌다는 가정하에 생존에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15가지의 물품을 각자 리스트로 만들어 보라고 요청했습니다. 학생들은 이 실험이 무인도 생존 경쟁에 대한 것인 줄 알고 심사숙고해서 저마다 리스트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물품 리스트는 거짓이었습니다. 두 교수는
학생들이 제출한 리스트를 받아서 꼭 필요한 물품 목록을 선정하는 신용을 했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두 교수는 각각의 학생들에게 비밀 쪽지를 전달하도록 했습니다. 그룹의 다른 팀원들이 보낸 것이라는 설명을 덧붙여서 말이죠. 쪽지의 내용은 두 가지였는데요. 하나는 당신이 정한 물품 목록의 순서가 다른 팀원의 순서와 거의 같은 것을 보니 생각하는 가치가 비슷한 모양입니다. 당신의 답변이 우리 팀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라는 긍정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의 선택을 존중하며 받아들인다는 뜻을 담은 것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당신이 정한 순서는 우리가 생각한 우선순위와 너무 달라서 써먹기가 힘들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무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교수는 쪽지를 읽은 학생을 개별 면담했습니다. 교수는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때? 자네는 팀원들로부터 얼마나 존중받고 있다고 생각하나? 이대로 팀을 유지하고 싶은가? 아니면 팀을 떠나고 싶은가? 결과는 그들이 예상한 대로였습니다. 무시하는 내용의 쪽지를 받은 학생 대부분은 팀을 떠나겠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자신의 선택이 존중받았다고 느낀 학생들은 팀과 함께 계속해서 재밌는 실험에 참여하고 싶다라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크리머 교수와 타일러 교수가 실험을 통해서 파악한 또 하나의 사실이 있습니다. 평판에 예민한 인간형과 평판에 신경을 쓰지 않는 인간형의 차이에 관한 것인데요. 어떤 사람들은 집단에 속하고 싶은 강한 심리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남들로부터 존중받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태도와 말의 뉘앙스에 예민하게 반응하죠. 이들은 평판에 매우 신경을 쓰기 때문에 자신이 어떠한 대접을 받는지 또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좋은 대접을 받고 있다고 느낄 때에는 만족하는 반면에 자신이 존중받지 못하며 무시당했다고 생각할 때에는 심리적인 불안 혹은 분노를 드러냅니다. 그에 반해서 이와 반대의 성향을 보인 사람들은 강한 자기인식을 드러냈습니다. 이런 유형은 집단에 속하든 속하지 않든 그런 일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경향이 뚜렷했습니다. 자신에게 큰 무례를 범하지 않는 한 남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마음에 두지도 않습니다. 두 교수는 평판에 지나치게 예민하다면 자기 존중감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신감이 부족하기 때문에 남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관심이 많고 남들의 행동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쉽게 상처를 받고 심리적으로 위축되다 보면 자기 비하에 빠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들은 남들의 눈치를 보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무례한 행동에도 결코 위축되지 않습니다. 자존감이 강하면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혼 전문 변호사인 마를린 치니츠는 700건 이상의 이혼 소송을 맡아온 베테랑 변호사입니다. 그녀의 경험에 의하면 사이가 좋은 부부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바로 시간을 내서 서로를 도와주며 배우자의 의견을 잘 따른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감사의 뜻을 표현하는 데에도 인색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부부관계를 위해서는 마음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을 하지 않으면 상대가 신이 아닌 이상 알아차릴 수가 없으니까요. 자신에 대한 생각이 건강해야 결혼 생활도 건강하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기가 충분히 존중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배우자에게 자상해집니다. 그게 사람의 심리예요.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서로를 따뜻하게 대하고 배려하면서 결혼 생활을 즐기게 됩니다. 치니츠는 이혼이라는 가슴 아픈 결정을 내려야만 했던 부부들을 보면서 그들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헤아리게 되었는데요. 그런 부부들을 보면서 느낀 것이 있어요. 일종의 친절 딜레마와 같은 겁니다. 당신은 처음 만난 마트 계산원에게 깍듯하게 인사를 하죠. 좋은 하루 되세요 라고 말하면서요. 그 사람은 당신을 매우 친절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집에서는 어떤가요? 허를 찌르는 질문이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가까운 사람에게 오히려 불친절하고 예의 없게 행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너그럽게 이해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반면 친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예의 바르게 행동합니다. 그런 친절 딜레마가 배우자와의 관계를 서서히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굳이 설명을 다 하지 않아도 다 이해해 줄 거야. 그래서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서 마음대로 상대를 대합니다. 신경질을 부리고 토라지기도 하죠. 사랑하는 사람이 다 알아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요. 치니츠 변호사는 그러한 허망한 기대 때문에 결혼 생활에 좌절을 겪게 되는 부부들이 많다고 말합니다. 별것 아닌 작은 일 때문에 시작된 부부간의 다툼이 서로를 궁지로 모는 원한의 이혼 소송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랜 세월을 만족스럽게 지내온 부부들은 그런 방식으로 마음을 표현하지 않아요. 자기의 생각을 예의 바르게 표현합니다. 상대가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지치지 않고 설명하려고 애를 쓰죠. 그런 노력은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치니츠는 자신의 생각과 기대를 매너 있게 표현하는 것은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을 전하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을 존중하기 때문에 나의 생각과 관점을 당신과 공유하고 싶다라는 의지의 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녀가 꼽은 가장 흔한 이혼 사유는 존중 결여였습니다. 이혼을 결심하고 찾아온 의뢰인들의 사정은 제각각 달랐고 계기 또한 천차만별이었지만 그 밑바탕에는 배우자로부터 조금의 존중도 받지 못했다라는 피해의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몇 달 전에 치니치를 찾아왔던 제니의 경우도 그랬는데요. 제니는 남편 파울로와 결혼한 뒤에 단 하루도 행복했던 날이 없었습니다. 파울로가 남자답고 멋지다라고 생각했지만 착각이었죠. 그는 일찍 퇴근한 날에도 제니의 일을 도와줄 생각은 하지 않고 직장에서 일하고 돌아온 것이 대단한 일이라도 되는 것처럼 폼을 잡았습니다. 뭐야, 이까지 집안일 하나 제대로 안 해놓고 지금까지 도대체 뭐 한 거야? 파울로는 결혼 전부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니와 제니의 일을 깔보고 무시했습니다. 제니는 그가 거친 남자 스타일이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착각이었습니다. 파울로는 직장에서는 말이 없고 소심한 남자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가까운 사람인 제니에게 쏟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치니츠 변호사의 말입니다. 사랑하는 부부 사이라도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이 없다면 깔보고 무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죠.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존중하는 마음부터 가져야 합니다. 배우자가 내성적인 사람일 경우 존중할 줄 모르고 무심한 당신으로 인해서 나날이 마음에 큰 상처를 쌓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파울로와 제니 부부는 치니츠 변호사와 상담한 이후 상황을 반전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양육권과 재산 분할에 대해서 상의하다가 이혼이라는 결정이 얼마나 가슴 아픈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깨달은 것입니다. 결국 파울로는 제니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솔한 말과 행동이 가정을 파탄 위기에 빠뜨렸다는 생각에 괴로워했습니다. 그는 정신과 의사의 도움을 받아서 직장생활 스트레스를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일찍 퇴근한 날에는 제니를 도와서 집안일을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부부는 꿋꿋하게 어려움을 극복했습니다. 그 결과 오히려 부부관계가 더 끈끈해졌다고 합니다. 존중하는 마음으로 가정을 지킨 것입니다. 치니츠 변호사의 말에는 오랜 시간 동안 부부 문제를 상담한 전문가의 해안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이란 게 원래 변덕스러운 날씨와도 같죠. 수시로 변해요. 사랑스럽다가 갑자기 밉기도 하고 말이죠. 반면에 존중은 견고한 감정입니다. 저는 결혼 생활의 펀더멘탈이 존중이라고 봅니다. 존중은 항상 그 자리에 머물면서 닻을 내립니다. 배우자를 제대로 존중하기 위해서는 그의 감정을 헤아리고 이해하는 공감 능력과 배려가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황금 규칙이 있는데요. 반드시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차이는 사소한 말 한마디로부터 여기 놀랄 만큼 달라진 목재회사가 있습니다. 만나기만 하면 서로 으르렁대기 바빴던 직원들이 웃는 낯으로 서로에게 좋은 하루를 기원해 주는데요. 불친절하고 고압적이었던 판매 담당 간부는 1층 로비까지 고객들을 배웅하러 나옵니다. 그런 예의 바른 행동에 대해서 직원들은 한동안 낯간지럽다면서 툴툴거렸지만 차차 새로운 분위기에 적응해서 동료와 고객을 존중하는 문화를 읽어가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원래 항구의 버팀목용 목재를 대는 목재소로 출발했습니다. 초기 직원들은 대부분 부두 노동자나 화물 감독같이 소위 거친 일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의 사장이 회사를 인수해서 사업을 다각화하고 종합 목재회사로 탈바꿈시켰지만 과거의 거친 문화는 사라지지 않았는데요. 회사가 바뀐 뒤에 입사한 사람들은 그 문화 속에 섞이느라 불만이 많았고 기존 직원들은 그들대로 자리를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새로운 사람들에게 적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또한 간부 집단은 나름 권위의 상징인 욕설을 입에 달고 살면서 직원들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신입 사장은 계속해서 이런 식이라면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고심 끝에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를 앞둔 월요일, 전 직원에게 메일 한 통을 보내고는 사라졌습니다. 메일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나는 앞으로 한 달 정도 휴가를 떠납니다.
어디로 갈지, 무엇을 할지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지만 어쨌든 출근을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오랫동안 여러분들의 반목을 지켜보면서 힘들었습니다. 이제는 너무 지쳤고 넌덜머리가 납니다. 여러 번 개입도 해보았지만 여러분들의 문제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지금의 결론입니다. 우리 회사에는 서로를 존중하지 않는 풍토가 만연해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은 안 됩니다. 휴가에서 돌아온 뒤에 나는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여러분을 보고 판단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서로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장인 나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나는 존중받지 못할 사장 자리라면 차라리 포기하는 쪽을 택하겠습니다. 서로 반목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지옥 같은 회사의 사장 자리는 나도 싫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스스로를 바꾸겠다는 의지를 갖고 상호 존중하는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나는 전보다 더 열심히 뛰어서 최고의 실적을 낼 것입니다. 반대로 변한 게 없다면 차라리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회사를 넘기고 떠날 것입니다. 일을 계속하고 싶다면 서로를 대하는 태도부터 바꾸라는 초강수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사장은 최후 통첩만 했을 뿐 무엇을 어떻게 할지는 직원들의 몫으로 남겼습니다. 직원들은 사장의 편지를 읽고 나서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런, 우리더러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 정말 모르겠군. 거봐, 너 벌써 욕을 하잖아. 그러니까 사장이 우리들을 싫어하는 거야. 한동안 험악한 말이 오가다가 누군가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욕이나 상스러운 말을 우선 안 하는 것부터 시작해보면 어떨까? 그러려면 인사부터 잘해야지. 서로 만날 때마다 반갑게 인사하는 것부터 한번 실천해보자. 다른 사람에게 미루지 말고 자기 뒷정리는 자기가 하는 것도 중요해. 항상 그것 때문에 싸우고 시끄러워지잖아. 아니야, 이거는 사장의 쇼일지도 몰라. 자기 재산을 모두 다 회사에 투자하고 은행에서 빚까지 끌어다가 썼는데 어떻게 이 회사를 포기해? 두고 봐. 다음 주면 나타날 테니. 그러나 다음 주가 되어도 사장은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정말로 계속해서 나타나지 않자 직원들은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직원들이 서서히 팀워크에 대해서 눈을 떴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소중하게 여겨야 비로소 팀워크가 생긴다는 이치를 깨닫게 된 거죠.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은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상대를 배려하고 자제하는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사장이 돌아왔을 때 상당수의 직원은 말수가 유난히 줄어든 과묵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화를 할 때에도 신경질을 부리고 상대방을 화나게 하는 오랜 습성이 튀어나올까봐 말보다는 손짓과 제스처로 소통하는 방식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을 본 사장은 회사를 떠나 있는 동안 생각해둔 아이디어를 실천했는데요. 주급 봉투 안에 격려의 메시지가 담긴 짧은 메모를 손수 써서 넣었던 것입니다. 성경 구절을 인용하기도 했고 감사 인사나 일상적인 이야기를 쓰기도 했습니다. 그는 그런 메모가 직원들의 변화에 더 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6달 정도가 지나자 비로소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입만 열면 남의 속을 긁어놓던 간부가 자신의 팀원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했습니다. 상사와 모욕에 회사를 떠났던 여직원이 업무에 복귀했고 각 부서가
존중 캠페인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실천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장이 주급봉투에 넣어둔 메모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짧은 글이지만 힘이 되었다고 직원들은 입을 모아서 말했습니다. 사장은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이러한 존중 문화를 만드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받는 것도 싫고 상처를 주는 것도 싫습니다. 직장이 매일 만나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는 곳이 될 때 그곳에는 더 이상 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옥이죠. 단지 돈 몇 푼 벌려고 어쩔 수 없이 끌려 나가야 하는 곳 말입니다. 그런 지옥에서 도대체 무슨 희망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이름을 밝히기를 끝끝내 거부한 사장은 존중이라는 것을 모르던 직원들이 서로를 배려하고 스스로 자제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을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다며 존중과 자제의 문화는 직장뿐만 아니라 학교, 더 나아가서 이 사회를 되살리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를 통해서 놀라운 발전을 이룬 회사는 또 있습니다. 온라인 결혼정보 회사인 더노닷컴인데요. 더노닷컴의 경영진들은 수시로 부서를 돌면서 직원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경영 기획 또는 재무 파트와 영업 파트 간에 어떠한 마찰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이들 부서 간의 마찰을 없애는 방법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서로 정반대의 위치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어느 날 경영 파트와 영업 파트 직원들 사이에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경영진은 즉각적인 개입을 자제하고 양쪽 파트가 갈등을 어떻게 처리해 나가는지를 지켜보았습니다. 두 부서는 상대방 때문에 일이 진척이 안 된다며 목소리 높여서 서로를 비난했습니다. 그렇게 다툼이 이어지다가 어떤 직원이 인센티브를 놓고 선의의 경쟁을 하자는 아이디어를 제안했고 다른 직원은 양쪽 부서 간에 교차 교육을 실시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서 상대 부서의 업무 프로세스를 배워보자는 취지였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교육을 실시한 이후 서로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입장을 바꾸어서 업무를 파악해 보니까 상대방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양쪽은 그렇게 인식의 간극을 좁히는 데 성공했고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그 틀 안에서의 협력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뉴욕대학의 심리학과 톰 타일러 교수는 직원들에게 서로의 차이에 대해서 익숙해질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면 조직 내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직원들이 서로 부딪혀가면서 예의와 존중을 직접 체득할 때까지 지켜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렇듯 조직 내의 사람들이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다양한 경험과 관점을 표현하는 일 자체가 존중받는 느낌을 줄 때 직원과 회사가 함께 발전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일하는 곳이 천국이 될지 지옥이 될지는 대단한 것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사소한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에 달려있습니다. 품격 있는 리더의 조건. 경영자라면 누구나 같은 고민을 합니다. 좋은 리더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변화를 이끄는 리더로 거듭나려면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할까? 라는 고민인데요. 정치학자인 제임스 맥그리거 번스는 퓰리처상을 수상한 저서 리더십 강의에서 변혁적 리더십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했습니다.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변혁입니다. 변혁적 리더십이란 사람들의 의욕과 동기를 고취시켜서 조직을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따라서 변혁적인 리더는 사람들이 수용할 수 있는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면서 기존의 고정관념과 기대, 가치에 도전하고 이것을 변화시키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비판을 통한 변화를 추구하고 그 정도에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기존의 제도와 패러다임을 전혀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는데요. 그래서 때로는 그 틀을 부수고 새로운 제도와 패러다임을 구축하려는 도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이런 도전은 기존의 시스템을 부정하는 동시에 과거에는 인정받지 못했던 시스템을 편입시키려는 규칙의 재창조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혁신은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업의 혁신은 절대로 아이디어만 좋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번스 같은 정치학자들은 혁신이란 조직의 정치적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라고 설명하는데요. 리더가 아무리 혁신을 외치더라도 그것이 조직 구성원들의 지지를 얻지 못한다면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도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혁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직원들의 지지와 공감입니다. 변혁적 리더로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조직원들의 공감과 지지라는 기반 위에서 혁신을 시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혁신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혁신에 필요한 또 하나의 키워드는 바로 행복입니다. 변혁을 이끌어내는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조직원의 행복이라는 가치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히틀러는 대단한 카리스마를 가졌고 세상을 뒤흔들었지만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권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진정한 리더십을 가진 리더가 될 수 없었던 것이죠. 리더십의 핵심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행복을 성취하게 했는가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번스는 변혁적 변화는 어떤 한 위인의 성취를 통해서 한 방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국민의 집단적 성취로부터 완성된다고 강조합니다. 따라서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주어서 그들이 스스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를 창조하고 확장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번스는 중국의 사상가 노자를 훌륭한 리더십을 보여준 인물로 자주 인용하는데요. 나 기르되 소유하지 않고 행하되 공을 내세우지 않으며 이끌되 지배하지 않는다. 이것이 가장 큰 덕이다. 이러한 리더야말로 이 시대에 필요한 품격 있는 리더의 모습이 아닐까요? 변혁적 리더십 이론의 창시자인 버나드 베스와 브루스 아볼리오 교수는 사람들의 노력과 성과를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변혁적 리더의 자질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이상적 영향력. 변혁적 리더는 팀원들이 따라하고 닮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존경과 존중, 신뢰를 받아야 한다. 영감을 주는 동기부여. 변혁적 리더는 열정과 긍정적 태도를 통해서 일에 의미를 부여하고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팀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 지적인 자극. 변혁적 리더는 기존의 문제를 새로운 방식으로 해석하고 고정관념에 위문을 던질 수 있을 정도로 창의적이어야 한다. 또한 조직 구성원들의 지적 자극을 불러일으켜서 조직의 일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도록 만들어야 한다.
개별적 배려. 변혁적 리더는 충고와 지원을 통해서 개인의 성장 욕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이렇게 타인에게 초점을 맞춘 리더십에는 어김없이 존중의 정신이 관통합니다. 품격 있는 리더들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는데요. 첫째, 그들은 일방적인 지시를 내리지 않고 창조적인 논쟁을 즐깁니다. 지시가 아닌 논쟁을 펼칠 때, 그리고 그것을 열린 마음으로 존중해 줄 때, 직원들은 더 많은 아이디어를 쏟아내며 적극적으로 일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 단점을 고치려고 하기보다 장점을 극대화시킵니다. 회사는 인격 수양의 장소가 아닙니다. 각자의 장점을 발휘해서 높은 성취를 이뤄가는 곳인데요. 직원의 단점을 따지면서 비판하는 것은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직원을 비롯해 조직 전체의 사기를 꺾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품격 있는 리더들은 장점을 활용해서 직원이 스스로 단점을 개선하도록 합니다. 셋째, 비평을 하지 않습니다. 바보 같은 리더는 직원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낼 때마다 비평을 하려고 듭니다. 자신이 우위에 있다는 것을 확인받고 싶은 것이죠. 반면에 품격 있는 리더는 환영부터 해줍니다. 그러한 행동이 막힌 물꼬를 터놓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 직원들을 신뢰합니다. 직원에게 어려운 일을 믿고 맡기며 그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때까지 믿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직원이 오해를 받거나 궁지에 몰렸을 때에도 그를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언제나 새로운 도전을 감행합니다. 다섯째, 스스로를 갈고 닦습니다. 세상의 변화에 발맞추고 때로는 세상의 변화를 추동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부하고 새로운 지식을 습득합니다. 아침 일찍 세미나에 참석하고 언제나 책을 들고 다니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당신도 품격 있는 리더가 되고 싶다면 책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습관부터 들여야 할 것입니다. 네, 오늘의 라디오는 여기까지입니다. 존중이라는 무게가 어떻게 당신을 더 빛나게 만들어주는지 그에 대한 이야기를 4가지 에피소드로 같이 한번 나눠보았는데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도 우리를 존중하지 않을 겁니다. 상대를 먼저 존중해 줄 때 우리는 적이었던 사람까지도 우리 편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책은 존중이 가진 놀라운 힘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일과 가정 그리고 관계 속에서 어떻게 존중을 실천할 수 있는지 실용적인 조언들을 전해주고 있어서 정말로 도움이 많이 되었던 책이었습니다. 오늘 책의 저자인 데보라 노빌은요, 하루 시청자 수만 500만 명 이상인 미국의 대표적인 심층 뉴스 프로그램인 인사이드 에디션의 진행자 앵커입니다. 그녀의 저서로는 전 세계 12개국 이상에서 출간된 베스트셀러인 감사의 힘이 있는데요. 그 책에 이어서 이번 책도 수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수많은 고민의 원인이 결국은 관계에서 온다는 이야기를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가정과 직장에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기도 하고 또 직장에서 성공을 하고 싶고 직원들의 생산성을 더 높이고 싶기도 하고 예의가 지켜지는 세상에 살고 싶기도 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소망하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이 놀랍게도 존중이라는 한 가지만 있으면 모든 것이 수월하게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사람이라는 존재는 결국은 인정과 존중을 받아야만 존재 가치가 생겨나고 또 자존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나 요즘같이 예의와 배려가 점점 더 사라지고 있는 시대에서는 우리가 존중이라는 무기를 우리 안에 갖춘다면 그것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우리 자신의 가치를 더 높여주는 무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오늘 책의 이야기를 곱씹어 보면서 우리가 살면서 마주하는 모든 사람과 관계 속에서 그 누가 되었든 존중이라는 손을 먼저 내밀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해 보면서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모두 따뜻하고 평온한 밤 보내시기를 바랄게요. 저는 다음 라디오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잘 자요. 안녕.